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16강 진출에 분수령이 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공격수 황희찬 선수의 결장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다친 핵심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 뒤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붉은 악마는 비 예보와 관계없이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조사에 난항이 우려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주말 효과로 2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위중증 환자는 9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새해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 정치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초부자 감세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이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놓고도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이 장관의 파면 요구부터 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오늘이 대통령이 요청한 파면 시한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인지 장관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입니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공방은 국정조사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두고서 정치 깡패라고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이 거듭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해임을 지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론을 견인해 나가겠다. 결국에는 이제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지만 네. 보다 더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대한 포석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범위가 누가 되느냐.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경찰도 경찰이지만 행정안전부, 특히 이제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조사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도
책임자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각종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국정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건 또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던 국정조사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이 참사에 대한 대응 동력도 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럼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합의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12월 2일 날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부 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네.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극심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첫 예산 그 계획안에 대해서 야당이 좀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권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상황에 대해서는 또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를 거라고 봐요. 그럼 점점 늦어지면 지금 뭐 준 예산제도 안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조사는 그만큼 할 수가 없게끔 되니까. 네. 국정조사를 오히려 어떤 명분을 가지고 파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와중 속에서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국정조사 합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이 국정조사를 하면 더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맞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위원장이 우상호 의원입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구성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9명, 그리고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돼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야당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10분을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책임 규명도 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하게 뭐 파면할 건 파면하고 책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벼랑간 이상민 장관 파면권을 들고 나온 거는 분명히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법정 기한인데 그렇다면 지금 김영주 교수님은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거의 보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상정만 할 뿐이지. 국정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조사는 계속 서두르자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지만 이제 이상민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중심에 섰던 이슈들을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있고 MBC 취재진 배제와 관련된 내용도 예, 있었고 예. 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른 이슈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론 견인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은 아닐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여론상으로도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한 여론은 높았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상으로 그럼 국정조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정조사 했네 형식적인 것만 거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사실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궁금증과 이 진상 규명은 해소해주지 못한 채 국정조사 진행될 경우에 그 후폭풍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좀 더 제대로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의 좀 더 힘을 실는 무게를 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민 장관의 이 책임 있다. 책임질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죠. 만약 결단을 하려고 했었으면 네. 최소한도 사고 즉각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네. 대통령실은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언으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싼다는 것뿐이지 지금 경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도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선 조사 후 뭐 책임에 대한 문제를 묻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 자체를 대통령실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제 조건이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실책이라고 봐요. 네. 오히려 빠르게 국정조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을 계속 밝혀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책임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없이 벼랑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분명히는 합의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파면을 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해임 건의라든지 해임 건의안 뭐 제출. 탄핵 소추안이라든지 예. 그게 국정조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내실 있게 국정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이게 패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외교 참사 논란과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이 됐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대통령이 예.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치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볼 때는 예. 여론들을 잘 수렴해 왔던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면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전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예. 여론은 어땠는지를 또 상기시켜 본다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수많은 조언이 우리 더 뉴스 지금 우리 데이터 분석 코너를 통해서도 예. 전달됐지만 잘 받아들여졌던가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예산안 통과와 맞물려 있는 이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달이 지나도 답답할 정도로 책임도 조치가 안 되고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여론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요구를 국회 다수당의 더불어민주당이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요구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단을 촉구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면서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해임 건의안 제출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뭐 예. 실효성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배 소장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박진 장관 같은 경우 해임 건의안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 오히려 그 피해는 누가 보죠? 결국 정부 여당이 보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해서 책임 소재에 관련돼서 미룰 수는 없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지금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 후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빨리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서 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 책임지는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조금 올라가는 거다가 나중에 결국은 또 떨어지게 되고 계속 30%대의 초반에 이 고착화되는 현상들은 뭐냐면 국민들의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수렴을 못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면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가 나쁜 거냐라는 거죠. 오히려 빨리 국정조사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전략이 훨씬 나은 전략이지 지금 와서 뭐 국정조사를 하면서 해임 건의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는 그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정치 공세화시킨다.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탄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묻냐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부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한 대로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오히려 또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남욱, 정영학, 김만배, 대장동 3인방이 일단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이 못 가져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일요일이었나요? 또 네. 이 이재명 대표의 회견이 있었죠.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간단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내용은 검찰 수사가 지나친 압박이고 조작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없는 혐의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계좌가 다를 지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인식과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예. 또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당당히 맞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좁혀져 오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에 예.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당당하게 받아내는 것이 여론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 공세다, 야당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네. 12월 5일 하게 되는 이재명 대표의 예고된 기자회견이 그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중 교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고요. 네. 다만 제 3자자 입장에 있어서 몇 가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었던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정무실장이 구속됐어요. 그 구속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되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100일을 맞이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정치 보복이다 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민심은 그렇지 않아요. 민심은 계속 일관적으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검찰의 정당한 수사냐 보면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중도 측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민주당이 100일 동안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100일 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눈을 감고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부각내는 게 없어요. 날마다 나오는 게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또 방탄이다. 뭐 그리고 전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 이외에 뭐가 새로움이 있냐라는 거죠. 최소한도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169석의 제1당이라면 미래에 어떤 정책을 피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강경 모드로 가겠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왜 민주당이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찰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2021년도 재보궐선거 졌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졌죠. 22년 6월 지방선거 3번 연속 패배했을 때 2번에 관련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펼치고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를 얘기를 해줘야지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갖지 뭐 지금 뻔한 얘기는 뭐 강경 모드로 뭐 전환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을 특히 중도층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을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 힘이나 또 다른 제3의 차원에서 원하는 쪽하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고 예. 결단이겠죠. 네.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또는 잘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겠죠. 지금의 지지층마다 이재명 대표가 예. 어떤 말을 하기를 그럼요. 바라는지 다를 겁니다. 지금의 예.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평가가 되겠죠. 예. 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뭐 인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 방송 출연한 거 보니까 검찰의 야당 인사 수사는 없는 사건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국가폭력 범죄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인 게 완전히 이제 혐의가 다 드러난 것과 또는 이미 측근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일단은 선을 좀 긋겠다라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4%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60.8%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김무겸, 장경태 의원의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로 한 영향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김영준 교수님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네. 조사 결과 따로 그리고 해석 따로예요. 예. 왜 일어난지에 대한 것들을 그 조사 결과에 담지 못하고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 다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주관적 판단인 무슨 거지만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예. 나왔었던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면은 보통 외교가 순방을 할 경우에 지지율이 좀 높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더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보통 한 여론이 한 5일 내지 7일 정도의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네. 이거 뭐 민주당이 실제로 보면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펼치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 측에서도 일정한 방어적인 성격. 예를 들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5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나름대로 강경 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불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 김의겸 의원 부분이야 뭐 그것 때문에 벼랑간 져서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빈살만 했던 왕세자 방한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일단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특정 응답자 계층이 아니라 좀 골고루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이유보다는 예. 강불 현상과 약불 현상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 논란이 되는 내용이 강했던 것이 지난주의 국면이었다면 네.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씩 잦아들었거든요. 예. 조금 그런 완화된 부분이 일종의 강불이 약불이 되면서 또 보청들은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작동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는 그 3%포인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또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중계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한 장관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고소했는데 더 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면서 민주당과 협업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남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추가 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이나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 중입니다. 네, 주류 정치인과의 협업,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좀 작심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한 이런 논란 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무조건 도 탐사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그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요. 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한 기자윤리 강령을 보면은 예.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4번째 항목에 뭐가 나오냐면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취득을 할 때 있어서 아주 굉장히 공정하게끔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더 탐사식으로 말이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건 기자윤리 강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흥미스러운 거는 뭐냐면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단어 중에서 협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더 탐사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죠. 예. 들이 같이 함께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청담로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 그건 김의겸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더 탐사와 협업한 상태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는요, 전 세계 180국 중에서 한 40위 정도 됩니다. 일본은 한 70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지수 항상 1위예요. 그런데 언론 신뢰도 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굉장히 높은데 신뢰도는 꼴찌라는 얘기가 원래 같이 가야죠. 왜 그럼 언론이 신뢰도가 이렇게 낮냐? 저렇게 취재 과정 속에서 일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에 의해서 그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복성으로 지금 가서 갔다는 얘기 자체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이 뭐 민정사상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예. 형사 문제는 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민사에서 버텨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탐사도 이제는 무엇이 본인들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욱더 각성을 하고 더 나가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왜 윤리위에 회부 안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공당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김부겸 대변인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감 표명을 하긴 했잖아요. 그 청담로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그런데 그 유감 표명이 또 다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더 분명한 책임 변명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도 일부 동조를 했다면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어떻든 여론에서 심판을 할 겁니다. 저는 네.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에게 악재가 된다. 왜? MZ세대나 또 중도층에서 또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이상의 예. 이 사과를 표명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런 어떤 민주당에서도 징계가 있어야 될 거. 두 번째는 저는 다만 이것이 전체 언론으로 비하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한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의 칼을 빼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쌓였던 그 감정을 참 참기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어가 너무 굳이 강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국민들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민주당이 잘못했구나. 김의겸 의원이 분명히 책임이 있구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도 가능하고 충분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정치 깡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상의 또 법적 소송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한동훈 장관도 너무 강하게 대응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면요. 할게요. 예.
김의겸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이에요. 평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 관여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공정한 의미 그래야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책임져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감싸면서 상대방한테 책임져라.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것들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2천 명대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기존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중단되고 겨울철 접종은 이가 계량 백신으로 단일화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327명입니다. 어제보다 2만 4천여 명 적습니다. 엿새째 내림세를 보였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고 2주 전보다는 1,000명 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단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겨울 재유행 상황을 보면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정점도 조금씩 낮아지는 방향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유행 위협이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이가 어떻게 올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 유형이 어떨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증감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추이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많은 491명으로 500명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44명 나왔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에 주목하고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단 상급 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를 추가 가동해 인명피해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추가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기존 단가 백신을 활용한 3, 4차 백신 사전 예약이 중단되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접종도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가 계량 백신 3종류로 단일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피로도가 줄고 면역력은 기존 백신보다 2배 이상 좋아져 재유행 대응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도 새로운 시위가 속속 이어지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베이징 시민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아무것도 안 적힌 흰 종이를 든 이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로나로 석 달 넘게 봉쇄된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며 촉발된 봉쇄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나친 봉쇄가 피해를 키웠다는 소식에 중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我认为我们只需要去找到它的这个密接、次密接以及这些有可能感染的人，这就够了。我们不需要去进行全小区的一个大型的这种筛查，我们不需要这种大清洗。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상하이 우루무치 중루에서는 시위 도중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강제 진압에 나서고 SNS에 올라오는 시위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있지만 AP통신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봉쇄가 취소됐습니다. 가혹한 봉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대 기로를 막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조만간 8%대를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기존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기 대처법을 강희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라 3.2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2.75%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만큼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3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1년 3개월간 불어난 가계 이자만 36조 원을 넘어서는 셈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31에서 7.17%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7%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조만간 주택담보대출금리 8%대 시대도 머지않은 겁니다. 대출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올해 수치와 이제 작년 10개월 수치를 저희도 비교했을 때도 약 2배 이상 문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저렴한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우선 신규 대출자라면 금리 인상기인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비교적 유리합니다. 은행에 따라 고정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을 빠르게 상환할 계획이라면 더 낮은 변동금리가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또 변동금리에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잔존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께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변동금리를 쓰시면서 금리가 이제 상한을 고정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라.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출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체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서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되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용산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특별재원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산구가 피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영업 결손액도 피해액으로 인정해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자금의 금리와 보증률을 인하하고 보증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출 기한을 확대하며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해서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병합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정보로 장외 주식을 팔아 5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엄일석 전 필리베셋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엄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찾은 유서를 토대로
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엄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비상장 기업의 장외 주식을 헐값에 산 뒤 상장이 임박했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주식을 팔아 500억여 원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갖고 아이고 이야기할 틈도 없겠다. 요즘 해주세요. 맞아요. 온 거야. 인기가 왜 이렇게 좋아? 짱이 언제? 고맙네. 아주 공부하는 짱이. 얘기하면 좀 민망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 문제 두 가지 동시에 하셔가지고. 오늘 스타 강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1타 강사에 대해. 기자적인 파워가 대단하시네. 아유, 나도 들어보러 왔다. 아유, 무슨 말씀 많이 해주세요. 자, 찍을 때만 잠시 말씀을 찍겠습니다. 최민혜 화이팅! 지연 화이팅! 나경원 화이팅! 박철수 화이팅! 제가 요새 전도사 아닙니까? 저출산과 뭐 이런 말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50세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씩 더 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라. 정말 이 저출산 50분 정도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네? 50분 정도 오셨는데 이렇게 좀 많이 오신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럼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그 파워풀한 그 뭐 능력 뭐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려요. 두 분 다 당권 주사를 계속 언론에서 시키고 있는데 두 분이 함께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뭐 그렇지 곤란한 질문 하시고. 아니 사실은 저는 사실은 당내 좀 갈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친윤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친윤 비윤을 넘어서 친윤 진윤 뭐 이런 정도로 만약에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윤석열계 의원 4분하고 부부 동반 모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 들으면 좀 안 가신 의원님들은 서운해하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저도 마침 그 기사를 보고서야 그런 기사가 있다는 사실 알았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밤에는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2차전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리 응원이 시작될 무렵에도 오락가락 비가 계속되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밤 사이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비바람 때문에 쌀쌀하니까요. 우비 속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내일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중서부와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대구는 15도, 울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이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창원은 17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